그다음에 북한과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그렇게 아주 친한 것 같지는 않아요. 이제 러시아 쪽으로 약간 기울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이제 북이 이제 제스처를 좀 친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걱정되는 게 뭐가 있냐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죠. 그래서 한국을 뭐라고 했어요? 주한미군 사령관이 거대한 항공모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. 네. 그동안 이게 속내를 이렇게 드러낸 적은 없었어요. 물론 그들도 그 속내는 있었죠. 겉으로는 북을 침공을 막아주기 위해서 너희들 왔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그거 안 믿죠. 일단 주한미군 기지가 전부 다 서해안에 몰려 있잖아요. 평택, 대천, 군산, 광주 이렇게 다 몰려 있고 경상도에 있는 성주의 사드 기지 이런 것은 다 후방 그 개념이고 대구나 이런 것은 병참 기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. 알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이렇게 속내를 드러낸 적은 과거에는 없었어요. 요즘에는 보면은 한국은 아주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다. 이런 말도 했고, 근데 중국을 견제한다 이겁니다. 과거에는 그 중국을 키워준 거죠. 소련이 힘이 셀 때는 중국을 이제 유교를 맺고 핑퐁 유교를 통해서 중국을 키워줬더니 이 중국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. 생각보다 그 시기를 앞당겨서 엄청나게 커버린 거죠. 경제적으로,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커져갖고 지금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이제 세계 이제 1등국에서 이제 밀려날 처지에 있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. 그래서 윤석열이가 한미일 이게 중심 외교를 했었죠. 이 외교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? 우리는 다극화 시대에 맞게 북중러 같이 편입을 하고 또 미국 눈치를 보는 그런 등거리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. 근데 이것은 그 이재명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느냐, 유교 통상문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실력 발휘를 하느냐, 거기에 이제 사활이 걸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민주 독재를 완성하려면은 저희 이제 입법부는 지금 완전히 국회의원이 3분의 2는 민주 세력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192석을 갖고 있고요. 네. 또 국힘당에서 한 명이 또 넘어왔죠. 김상욱이라고. 그러면은 상당한 힘이 세져 있고 몇 명이 또 더 넘어올지 몰라요. 이쪽으로는 직접 못 넘어오고 또 다른 당을 만들어서 우리 민주당 민주 세력하고 같은 한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10명만 넘으면 완전한 3분의 2 저기입니다. 그것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이제 힘이 센 쪽에 붙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. 그렇죠. 특히 국힘당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. 아주 못된 친구들이 많아야지, 보면. 그 다음에 또 행정은 이제 확 휘어잡았고,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법부를 완전히 틀어줘야 돼요. 사법부가 그동안 그간에 정의롭게 했습니까? 정의로운 판결을 했습니까? 그러지 않았잖아요. 정치에 다 관여를 했고, 가장 웃기는 게 우리가 다 눈으로 봤잖아요. 윤석열 그 탄핵할 때도 질질질질 끌면서 시간 때우기 하면서 각종 그 소문이 난무했었죠. 탄핵이 기각된다는 소문도 많았고, 그래갖고 언제 하냐, 4월 4일 날 예. 사자가 2개 들었습니다. 그래서 또 11시가 또 무슨 사시라고 그러더라고. 11시에 판결이 났는데, 그러면 한문으로 따지면 그런 의미의 사자는 아닌데, 죽을 사자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. 사자가 3개가 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. 하여튼 그런 것을 질질 끄는 것도 아주 애를 태웠고, 어찌됐건, 이게 잘 됐어요. 됐고. 근데 재판관을 대통령 대행, 또 대행이 또 임명을 또, 한다고 또 난리를 쳤었고, 예.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명을 처리해버렸죠. 또 2명을. 처리해버리고, 새로 임명, 하겠죠. 그렇게 뭐 여기 이제 민주 진보 세력 인사를 임명하겠죠. 그러면 여기도 헌재도 이제 확 휘어잡는 거예요. 그러면은
9명 중에 5명만 저기 다수결로 했을 경우는 5명만 되면은 웬만한 건 특별한 것이 아니면 다 통과가 됩니다. 그러면 먼저 그 마은혁하고 같이 국회 추천 몫이 2명 있었죠. 그리고 이번에 이제 2명, 또 종전에 있던 사람 합치면 한 5, 6명 정도가 이 진보 진영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? 대법관 증언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4년간 4명씩 거의 16명을 해가서 30명을 세우겠다. 예. 응? 아, 이거 불과 한 몇 명이 모여갖고 짝짝꿍 해갖고 그냥 정치에 참가를 해가지고 정치를 하고 했었죠. 대법원장이. 그 다음에 이재명 재판 1심 판결을 들어주고 2심 판결은 깔아 뭉개버리고, 그리고 저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 5월 15일 날 재판한다고 하니까 너희들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슬그머니 꽁무니를 내려가지고 6월 18일 날 얘기했죠. 그 다음에 이재명이 당선이 되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? 응? 민주당에서 법을 그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의 위반의 그 범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 그거죠? 그러면 소추가 기소냐 저기 재판이냐, 그게. 이게 기소와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대다수 그 법학자들의 의견이죠.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힘당이 하도 떠들어대니까 이걸 저기 법률로 만들겠다. 응? 재판 중인까지도 저기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하니까 또 슬그머니 또 6월 18일로 돼 있던 것을 무기한 연기를 해버렸죠. 예. 그 다음에 또 다른 재판도 했죠. 대장동 사건 이것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법을 바꿀 필요도 없이 지금 다 연기해버렸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해놓겠다. 법률로서. 그래서 지금 법안 통과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특검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. 네. 3대 특검이 있죠. 내란 특검, 김건희 특검, 최상병 특검 이거 하고 있죠. 예. 검사가 120명 정도 이렇게 총 동원이 드는 모양이에요. 이거 하면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게 다 힘센 편에 붙는 것이 이 세상 그 대세론이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수사를 할 거예요. 지금 검찰에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맡길 수가 없어요. 그 사람들이 해당이 거기 연루가 돼 있다니까. 돼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특검이 필요한 거죠. 그 다음에 또 뭐가 큰 거 사건이 하나 있죠. 상수특검으로 올라 있는 거. 그 마약, 응? 인천 세관을 통해서 마약 반입이 됐는데 이거를 수사하던 그 백혜령 경정을 좌천시키고, 또 무마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영전을 했죠. 승진을 시키고 그랬죠. 네. 이것도 보면 자기들이 또 수사 본부를 차렸어요. 이거 자기 거의 흔적 지우기 하는 거 아니냐. 이것도 3대 특검 거기다가 4대 특검을 만들어야 하는데 상설 특검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 연루된 사람들은 수사에서 제외시키고 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느 정도 귀하게 세력들이 좀 뽑힐 수가 있어요. 말이 마약이지.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? 응? 100kg 정도를 반입이 들어왔다 이거. 이게 총 300kg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100kg 경정이 200kg 막았다 이겁니다. 이 사건이 터지면서 100kg이 국내에 들어왔는데 이 마약이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? 이거 포장해서 국내에만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거. 이걸 다시 조그맣게 0.1g씩 이렇게 그 다른 단위로 소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해외로 또 다른 나라에 나가는 거 아니냐? 미국에도 수출되는 거 아니냐?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것은 협조를 해주겠죠. 자기 나라 그 국민 건강에도 크게 관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법조 특검을 확실히 하고, 그 다음에 인사를 적재적소에 임명을 잘 해야겠죠. 응? 공수처장은 과거에 지금 잘 한다고 하겠다고 그러는데, 하는 시용을 내지만 저도 잘 못 믿겠어요. 아주 강단이 있는 최강욱이를 시켜주지 않겠느냐. 최강욱은 군 법무관 시절에 장성을 2명이나 기소한 사람이에요. 대단합니다. 그럼 최강욱이는 지금 조국 자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을 받았죠. 네. 국회의원직이 박탈됐죠. 네. 그러니까 그것도
저 알바 취업 그거 했다고 그래서 뭐 과태료나 벌금이나 때리면 그만이지. 국회의원직을 박탈해갖고 그 명예와 그 국회의원 세비 이런 것도 하나 못 받잖아요. 좀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탈리오 법칙이 생각나요. 이거 빨리 사면해가지고 공수처장에 안치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에 있는 그 박은정 이런 사람들은 그 검찰에 상당히 비판적이죠. 예. 그다음에 이문정 이런 사람들을 뭐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이런 쪽에 하고 서울지검장 이런 데도 이게 핵심 있는 기관에 심어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젊고 강단 있고 패기 넘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법개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조직은 기소와 수사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기소청과 수사청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. 해가지고 이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검찰 해체 수준이죠. 이 정도면 정말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다시는 그 무전유죄, 유전무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. 자, 김건희는 어떻게 했습니까? 수사도 안 받고 있죠? 예, 그렇죠. 근데 그냥 죄도 아닌 사람들을 잠깐 과태료나 때릴 수 있는 것은 그냥 크게 부풀려갖고 표창장 하나에 4년 징역, 뭐 성형결, 그냥 깜빵, 무조건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누가 봐도 형평이 맞지 않게 이런 일을 많이 저지르는 일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게 재판받을 그런 권리를 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. 그러면은 모든 국민이 주인 되는 게 뭐예요? 민주죠, 민주. 응? 그 국민 앞에 인텔리 이런 지식이고 이런 사람들이 복종을 하고 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 독재입니다. 그러니까 민주 독재를 향해서 앞으로 정진해야 한다 이겁니다. 독재하면 다 나쁘다 그러는데 저놈들이 다 독재는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재명은 괴물 독재가 탄생한다 이렇게 지금 지랄 연병을 떨고 있죠. 응? 어떤 게 민주입니까? 민주를 내가 독재란 말을 했었냐? 강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독재를 쓴 겁니다. 아시겠어요? 적당히 해갖고는 안 돼요. 그 사람들이 돈이 있고 힘이 있어요. 그 다음에 그동안 역사를 다 조작하고 이 머리가 좀 이렇게 다 된 사람들이 무려 몇 프로? 40 몇 프로다. 김문수 40%. 응? 이준석 제껴놓고도. 응? 그래도 또 다만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응? 그 정도 이준석으로 와서 나갔다 이겁니다. 이게 좀 새가 좀 갈라졌다 이겁니다. 응? 그러니까 50%가 안 됐잖아요. 이재명이가. 또 여기서도 0.9%가 권영국으로 나갔고. 권영국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. 이거 앞으로 대처를 잘 해야지. 먼저 지난번 대선처럼 응?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.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. 이게요. 응?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가 통일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리는 김민석이가 됐죠. 김민석이 이렇게 대출 사건 해갖고 시끄러운 것 같아요. 근데 그 대출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정치자금 받았는데 대출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런 게 사퇴하라고 하는데 나는 김민석이가 능력이 있고 이재명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내정하지 않았냐 이게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투표율 거의 90% 가까이 투표로 나오고 그 다음에 80% 이상 이재명을 찍은 데가 어디예요? 호남이죠? 예. 다른 지역 그런 지역 있어요? 그럼 당연히 배려를 좀 해줘야죠. 과거 군사 정권 때도 호남이 민주당을 찍고 자기들은 안 찍어줬단 말이에요. 공화당이나 당명은 다르지만 민주정의당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? 국무총리 호남 사람 시켜줬잖아요. 황인성, 고건,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낙연. 그런 게 호남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려를 안 해준다고 그러면은 좀 서운하죠. 나는 그래서 정동영이가 총리를 하고 통일부 장관 겸 총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청문회 무사히 통과할지 민정수석 오광수처럼 그냥 사퇴를 해버릴지 그건 좀 지켜봐야겠는데 하여튼 건의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. 하여튼
그 종덕령을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선에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많은 저희 국민 추천제를 지금 받고 있죠. 그렇죠. 추천제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뭐 비아냥대면서 홍어준이를 뭐 문화체육부 장관을 하자 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 뭐 코미디언들을 뭐 저기로 뭐 올리자 하고 인기 있는 사람을 하는데 그 말이라도 이 정치는 그렇게 장난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. 그 관리청에 있었던 정은경 이런 네. 사람들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 사람은 고사했다고 그러는데 또 뭐 이국종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은 참 신선하더라고. 우리한테 친숙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는 과정 우리가 다 봤잖아요.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기 추천하고 또 전현희도 저기 치과 전공자에도 이 사람도 뭐 물망이 오르고 그러더라고. 하여튼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것이 참 희망적이고 참 재밌다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시간은 좀 많이 흘렀는데 이번에 또 사건이 생겼죠.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. 네, 맞아요. 참 이게 참 또 애매한 사람들 많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이란은 이제 핵 개발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. 아주 북한처럼 핵무장이 완성된 그런 건 아닌 모양이에요. 지금 만들고 있는데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잘 안 되나 봐 이게. 이것도 직접 1대1로 협상하는 게 아니고 오만이라고 하는 대륙가를 내세워서 이게 간접 협상을 하는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잘 되겠어요? 안 되지. 직접 회의에서 자기 속내를 얘기하고 협상을 해도 참 될까 말까 한 게 이런 유교 관계인데 거기는 하도 저기 적대감이 심해가지고 그 오만이라는 나라를 내세워서 하는가 봐요. 이 4차 회담까지 하는데 결렬되니까 이게 이스라엘 시켜갖고 공습을 시작한 것 같아요. 참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그렇습니다. 이게 이란에서도 뭐 저기 미사일을 수백 발을 쐈다는 거예요. 쐈는데 그 도시에서 이렇게 막 이 떨어지는 소리가 막 꽝꽝 난다는 겁니다. 그럼 뭐 자기들은 뭐 방공망이 잘 돼갖고 뭐 다 격추를 시켰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다 100% 격추가 어려운 맹이에요. 안타까운 일입니다. 이 전쟁이 지구상에서 끝나기는커녕 계속 새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참 눈물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. 전쟁 나면은 어린이도 노인네들도 무장을 안 든 민간인들도 그 죽어야 합니다. 이게 숙명이거든요. 무기가 안 들었으니까 죽이기가 참 좋아요. 뭐 아주 대놓고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사람들 실제 하는 행동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모든 관계가 잘 흘러가기를 우리한테 우리 민족한테 특별히 우리 민족한테 그런 좋은 행운과 축복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상 마칠까 합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